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에 대해서 1년 생각보다 오랫동안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당뇨병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562년 독일학자 등등 1550년 만들어진 에브 파비루스에 남아있는데, 여기는 당뇨병의 임상적인 특징인 극도의 갈증과 단요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 기술되어 있다. 고대 이집트의 의사 아레테우스는 기원전 1세기의 당뇨병을 팔다리와 근육이 소변으로 녹아나가는 병이라고 기록하였다. 고대 이집트의 시집에서도 오줌을 많이 넣으며 심한 갈증을 호소하면서 점점 쇠약해지는 병에 걸리는 환자가 오줌을 넣으면 개미와 벌레들이 그 주위로 유난히 많이 들끓는다라는 구조를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2세기경에 다음 단요, 목마름, 수척 등의 증상을 가진 소갈이라는 병이 언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3세기 중엽에 고려 고종 때 발견한 항약 구급방에 소갈이라는 말이 나온다. 당뇨병의 발병은 1형 당뇨 경구 인슐린, 혈당 강화제로 1등 1형과 2형의 차이점은 당뇨병은 소변에 많은 양의 당이 섞여서 배출된다고 해서 이름을 붙여줬다. 정상적으로 또 포도당은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는데, 혈액소 포도당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상태가 되면 시인장에서는 포도당을 재흡수하지 못하고 배설한다. 당뇨병은 크게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제1형 당뇨병과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이 저하된 제2형 당뇨병으로 나뉜다. 1형 당뇨병은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우리 몸의 면역계가 췌장의 인슐린 생산 세포인 베타 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하므로 인슐린을 거의 만들지를 못한다. 전체 당뇨병 환자의 5에서 10% 정도가 1, 2형에 속하고 주로 30세 이전에 발병하고 특히 소화기에 많이 발생하여 전에는 소아당뇨병이라고도 불렸다. 베타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항체가 왜 생기는지 아직 확실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바이러스, 감염 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면 환경적 요인에 더 취약하다. 인슐린이 결핍된 상황이므로 반드시 인슐린 주사 치료가 필요하다. 전체 당뇨병 환자의 90에서 95%에 해당하는 제2형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과는 달리 보통 30세 이상의 성인에게 발병하고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흔하게 발생한다. 예전에는 성인병 당뇨병이라고 불렀지만 최근에는 아이들과 청소년에게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제2형 당뇨병에서는 질병 초기에 수시로 정상보다 높은 수준의 인슐린을 생산하지만 인슐린 작용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신체가 필요로 하는 인슐린 양이 결국 부족한 상황이 되어진다. 두 가지 유형의 당뇨병마다 혈당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비슷한 증상인 3다 현상을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목마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당뇨가 심해지면 결국은 망막병증이 생기고 관성동맥 질환도 생기고 또 신경병증도 생겨서 그래서 족부 변종, 궤양도 생기게 되어지고 위험하죠. 당뇨병으로 인한 고혈당 상태가 오래가면 혈관이 손상되고 좁아져서 혈류가 줄어든다. 전신의 혈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당뇨병 합병증이 발생한다. 뇌혈관에 영향을 미치면 뇌졸중이 발생하고 눈에 영향을 미치면 실명을 유발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생긴다. 당뇨병 환자는 실명 위험이 일반인보다도 무려 25배나 더 높다. 아울러 심장질환, 만성 신장질환을 유발하는 당뇨병성 신병증, 발과 하지의 감각 저하를 유도하여 절단에까지 이를 수 있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도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2.3명으로 다른 OECD 국가보다 높게 나타난다. 자, 사회적인 유행병이 된 당뇨병.
한 세기 전만 해도 당뇨병은 병원에서도 보기 힘든 매우 희소한 질병이었는데, 하지만 당뇨병은 이제 우리 주변을 괴해하는 사회적인 유행병이 되었으며 수명을 단축하고 장애를 초래해서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낳는 질병이다. 국제 당뇨병 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성인 당뇨병 환자는 5억 3,700만 명에 달하는데 1980년에는 1억 800만 명이었으나 약 5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 숫자는 2030년에 6억 4천만 명, 2045년은 7억 8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한 질병이 되었다. 전 세계 성인 인구 10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인 셈인데,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5명 중 1명이 당뇨병에 걸렸을 정도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당 발생률은 급격히 증가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봤을 때 남자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그러나 나이가 70세 이상이 되어버리면 비슷하다라는 통계가 나오네요. 비슷하게 되어버리네요.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버리는데 우리나라 사정도 비슷하게 되어진다. 이런 사례들이 혈당 롤러코스터와 인슐린 롤러코스터. 현대사회에서 당뇨병이 흔해진 이유는 급격하게 변한 우리 식생활과 그로 인한 비만 인구 증가에서 찾을 수가 있다. 식품 문제. 영양학 분야는 논란거리가 많은 분야이긴 하지만 영양학자 대부분이 동의하는 사실은 정제된 탄수화물의 지나친 섭취는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다. 혈당 수치를 극히 올리기 때문에 혈당지수는 당질을 함유하는 식품을 섭취했을 때 그래서 흡수 속도를 반영해서 당질의 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치화한 값으로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는 알 수 있다. 자, 혈당지수 70 이상이면 혈당지수가 높고 50 이하면은 낮은 것으로 이렇게 치수를 매기기도 하는데요. 정제 탄수화물과 당뇨병의 확산.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우리는 달짝지근한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충분히 즐기게 되었다. 그러나 음식 환경이 먼저 변한 서구 국가와 달리 이러한 새로운 음식 환경에 갑자기 노출된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미처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식생활의 변화에 서구인들은 비교적 오랫동안 익숙했기 때문에 유럽 인종 사이의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설탕 소비와 극적인 증가와 당뇨병 설탕 소비가 정제 탄수화물로 완성판이라 할 만한 설탕이 대중화되면서 우리 몸속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19세기 말에 영국에서는 수입 설탕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설탕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영국인의 설탕으로부터 얻는 열량이 증가했으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변화는 더 극적이었는데 개항 직후인 1995년 국내 설탕 총 소비량은 약 64.2톤. 당시 인구 수로 나눠보면 한 사람당 설탕 소비량은 연간 약 3g 정도로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는데, 그러나 2009년에는 설탕 총 소비량이 133만 톤으로 급증했고 한 사람당 연간 설탕 소비량은 무려 27kg에 달했다. 설탕의 총 소비량은 무려 2만 배 이상. 한 사람당 연간 소비량은 7,500배 정도 증가한 셈이다. 전 세계적인 설탕 소비 증가는 정말로 당뇨병 발생률 증가와 관련이 있을까? 아직은 이에 관한 아직 직접적인 증가는 발표된 바 없지만 2013년에 산지 바수 등이 설탕 소비 증가와 당뇨병 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강력히 시사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래서 10년간의 175개의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통해서 한 사람당 섭취 열량의 증가와 당뇨병의 증가 간의 연관성이 있는지,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 이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를 식단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 기간에 전 세계의 당뇨병 인구는 5.5%에서 7.0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총 섭취 열량의 증가와 전 세계적인 당뇨병 증가 사이의 연관성은 찾을 수가 없었다. 높은 상관성을 보인 것은 설탕으로 공급되는 열량과 당뇨병 유병률이었다. 설탕으로 공급되는 열량이 한 사람당 하루에 150kcal 증가할 때마다 당뇨병 유병률이 1.1%씩 증가했다. 그러나 하루 총 섭취 열량이 150kcal가 증가해도 당뇨병 유병률은 0.1%에 증가했다. 설탕 노출 기간이 길었던 국가에서는 당뇨병 발생이 증가했고 설탕 공급이 줄어든 국가에서는 당뇨병 발생이 감소했다. 이처럼 설탕 섭취량의 국가 간 차이는 당뇨병 유병률의 차이를 설명할 수가 있는 강력한 인자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요. 포도당과 과당, 설탕이 직접 당뇨병을 유발하는가? 값싼 설탕이 흔해지면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포도당의 집중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아울러 예전과 비교해서 훨씬 많아진 과당의 공격에도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설탕은 포도당 한 분자와 과당 한 분자로 이루어진 화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탕의 혈당 지수나 밀가루나 전분 또 감자 등보다도 오히려 낮은 63 정도인데 설탕의 혈당 지수가 생각보다가 높지 않은 과당은 과당의 혈당 지수가 2.3으로 매우 낮아 혈당 수치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포도당이 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때 혈당 지수가 낮은 설탕이나 과당을 당뇨병 환자에게 이상적인 감미료로 권했던 적도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도당과 과당은 식욕 조절 호르몬에 대한 영향이 다를 뿐 아니라 간에서 대사되는 방식도 다르다. 자, 포도당이 아주 얼짱해 놓고 설탕, 폴리글루타말, 지올, 과당, 자일리톨 등등 이렇게 쭉 표시를 했네요. 포도당과 대사에 대한 부분들 들어가서 나오고 이렇게 우리 몸의 세포들이 가장 선호하는 에너지 원인 포도당은 혈류로 흘러 들어가서 모든 세포에 사용되는데 이 실서 40%만이 간으로 간다. 간에서는 대부분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하고 일부 남는 것은 중성지방으로 전환한다. 포도당은 지나치게 많지만 않다면 우리 몸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에 과당은 포도당과는 달리 대부분 간으로 가서 대사한다. 과당은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지 않고 고장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능력을 초과하면 중성지방이 된다. 많은 과당은 지방 형성, 인슐린 저항성, 대사 증후군 그리고 비만까지 유발할 수 있다. 과당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은 에탄올 대사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설탕은 얼핏 보면 탄수화물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다 들어있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같은 열량을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포도당으로만 섭취한 경우와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진 설탕을 섭취한 경우는 간에 가해지는 부담이 각각 다르다. 설탕 100kcal 섭취하면 포도당 50, 과당 50이다. 포도당 50의 약 30%인 또 15kg만 간으로 가지만 과당 50kg는 다 간으로 간다. 정분으로 포도당 100kcal를 섭취했을 때에 도달하는 것은 30km 정도이지만 설탕 100kcal를 섭취하면 65kcal가 간에 전해져 간이 부담할 열량은 2배 이상이 된다. 흔히들 설탕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영양소는 없고 열량만 내는 비칼로리 또 음식이어서 인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식품이 호르몬이나 간에서의 대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의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설탕은 다른 탄수화물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으로 인체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자, 이제 참 설탕을 고발한다, 단맛의 저주 등등 책자리 막 나오는데, 설탕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열량 과잉으로 비만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해서 당뇨병이 생기기 쉬운 것도 있고, 설탕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독특한 내분비적인 것이었다. 제2형 당뇨병은 유전적인 소역을 가진 사람에게서 흔히 발생한다. 그 소인이 있으므로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예전에 우리 선조들처럼 설탕이 매우 귀한 시대에 살았더라면 아마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훨씬 더 낮았을 것이다. 아무리 당뇨병의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뇨병 발병의 환경적인 요인이 없다면 당뇨병이 꼭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